일본과 엔비디아가 닮은 꼴이다. 어떤 취지로? 일단은 좀 부럽습니다. 예? 워낙 네. 주가가 좀 잘 가고 있어서 네. 두 개의 차트를 보니까 마치 한 몸처럼 보이게끔 차트가 나타나더라고요. 선진국 시장에서 1등인 시장이 지금 일본이고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이제 해주고 싶은 거는 주가의 기준은 이익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일본이 연초 대비 향후 12개월 동안 나올 그 주당 순위 예상 EPS가 우상향되고 있어요. 계속 이런 것들이 꾸준히 올라오면서 일본이 사실은 미국보다도 더 어닝스 업그레이드가 더 되고 있다라는 거. 일본도 실적 개선으로 결국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극복하고 주가가 그걸 뚫고 올라왔다고 본다면 엔비디아 주가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주가가 먼저 가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실적과 잉여 현금률이 늘어나는 것들이 이 높아진 주가가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다. 결국은 뭐니 해도 탄탄하게 주가 올라가려면 이익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 간밤에 보면 요즘 며칠째 좀 숨고르기 양상이라고 할까요? 네. 조용하게 흘러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엔비디아로 인해서 크게 상승한 이후에 이제는 다음은 PC를 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을 상당히 걱정하면서 기대반 걱정하면서 지냈는데 엔비디아가 지난주 한 주는 특히 네. 엔비디아에 의한, 엔비디아를 위한 그렇죠? 그런 대단했어요. 네. 그런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어쨌든 엔비디아가 시장의 그런 우려 속에서도 좋은 실적을 내서 다행이긴 한데 이제 그게 시즌이 이제 어닝 시즌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시 매크로로 넘어오고 사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걱정스러운 것들이 두 가지가 발표됐었죠. 1월 CPI랑 네. PPI 미국의 예상치를 훌쩍 다 상회하는 그래서 일시적이거나 뭐 1월 달에 계절적이거나 다양한 어찌 보면 높은 숫자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는 것들을 하다가 아니다. 이거 생각보다 걱정스럽다라는 거고요. 우리 시각으로 이제 그러니까 오늘 밤늦게 발표될 PC가 상당히 이제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소위 이제 그 목표 관리 물가가 PC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차트를 좀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것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CPI랑 PC의 차이는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 항목들이 좀 다르고 네. CPI는 이미 정해진 걸로 하고 PC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바꿔서 소비할 수 있다라는 전자의 이제 PC를 계산을 하는데 네. PC를 이제 어쨌든 CPI 이퀴버런트라고 하죠. CPI나 PPI를 보고 여기에서 이만큼 올랐으면 PC에서도 이만큼 올라갈 거다. 과거의 흐름에 맞춰서 재환산하는 거죠. 그건 이제 소위 CPI 이퀴버런트 오브 PC라고 하는데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뭔가 자꾸 느낌이 좀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확실히 보이시죠? 그래서 짙은 파란색이 전월비, 그 다음에 하늘색 선이 3개월 평균의 이제 1월 달 수치인데 보시면 확실하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거 이제 바클레이즈가 계산한 겁니다. 오늘 밤에 발표가 되겠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제 시장 예상보다는 좀 높이 올라올 것 같고요. 특히 이게 이제 뭐냐면 슈퍼코어입니다. 아시겠지만 슈퍼코어란 게 그 소위 식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과 주택 가격까지 다 네. 뺀 거의 이제 임금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물가가 이게 다시 올라간다 이 걱정이 있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 연준의 그런 금리나 기대감이 이제 1월, 3월, 5월, 이제 6월까지 네. 밀렸는데 아마 이제 1월 달 발표되고 2월 이제 지금 2월 달 수치와 3월에 있을 FOMC에서는 생각보다는 이게 만약에 좀 더 지속이 된다면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서 또는 그 로렌 서머스 재무장관은 오히려 확률이 좀 적긴 하지만 인하가 아니라 인상 가능성까지도 열어둔다는 그런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놓고 봤을 땐 이제는 다시 안타깝지만 다시 물가로 시장이 좀 집중하는 그런 시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월 CPI와 PPI, 그러니까 물가가 예상보다 좀 높게
튀기 바로 직전까지의 시장을 생각해 보면 많게는 7번까지도 금리 인하 맞습니다. 가능성을 좀 반영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많이 그게 시기도 그렇고 횟수도 그렇고 좀 줄어들거나 후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PCA 발표도 굉장히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연준 위원들의 그 당시 발언을 보면 울퉁불퉁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국에는 안정되는 쪽으로 수렴할 것이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표님? 일단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네. 일단은 그리고 연준의 역할이 그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준이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야라고 말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물퉁불퉁할지언정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그러한 그 수단을 동원해서 물가를 하향 안정화시킬 거야가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선 연준 내에서도 비둘기와 매파가 다양한 의견들을 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연준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책 의지도 같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전망하고는 분명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은 염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 좋은 지적 주셨는데 7번에서 지금은 시장이 이제 3번으로 연준이 애초에 12월에 점도표에서 얘기한 수준까지 다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2년물 금리, 미국의 그러니까 정책 금리를 가장 잘 따르는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7 정도까지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5.5에서 4.75까지 내려오면 대략 3번 다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적어도 채권 시장은 눈높이를 연준이 쉽게 내리지는 않겠구나라는 쪽으로 거의 이제 무기 중심을 많이 옮겨간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PC가 예상보다 좀 튄다. 그러면 예상해 볼 수 있는 시장의 반응 시나리오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 이제 금리가 네. 올라가는 거죠. 시장 금리가 이게 생각보다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3번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거지 한다는 건 꼭 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하는 근데 만약 로렌 서머스가 얘기한 것처럼 인상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좀 시장에 확실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거라서 그건 전혀 지금 시나리오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러한 그 낌새 뉘앙스가 보여준다면 이제 이제까지 사실은 시장은 엄청나게 이제는 금리 인하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뒤로 밀리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아까 가격이 모든 걸 신고가를 다 반영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해피해피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너무 많이 왔나라는 걱정을 분명 줄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유튜브에 제목으로도 올려놓은 건데요. 일본과 엔비디아가 서로 닮은 꼴이다. 이 내용을 이제 미리 주셨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내용일까? 굉장히 좀 궁금하고 흥미로워서 제목으로도 첫 번째로 저희가 올려놨었거든요. 수익률 1등, 일본과 엔비디아가 닮은 꼴이다. 어떤 취지로 이런 분석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좀 부럽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워낙 네. 주가가 좀 잘 가고 있어서 네.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좀 못 가고 있어서 좀 부럽다 측면이고 이거 저도 어제 이제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되게 재밌는 비교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차트랑 니케이 225, 225하고 비교한 두 개의 차트를 보니까 마치 한 몸처럼 보이게끔 차트가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네, 지금 왼쪽에 지금 차트가 네. 보이고 있는데 보시면 붉은색 선이 니케이 225 지수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선이 엔비디아입니다. 좌우측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상승률은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1년간 수익률을 보시면 엔비디아가 거의 한 250%, 니케이가 거의 42% 1년 동안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오르고 옆으로 횡보하고 다시 오르는 그러한 포인트가 거의 그냥 똑같이 움직이는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뭐 지수를 갖다 대도 비슷하게 나올 수는 있는데 유럽은 좀 확실히 좀 다르고요. 미국 안에서도 나스닥 100하고 또 엔비디아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어쨌거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니케이하고 엔비디아 일본 그러니까 주요국 선진국 시장에서 1등인 시장이 지금 일본이고요. 사실은 네. 미국이 아니고 S&P 500보다 니케이가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로컬 커런시 기준으로는.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이제 해주고 싶은 거는 결국은 본류로 돌아가서 주가의 기준은 이익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단초를 제공하는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가치 증시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경제에 있어서 세력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침체에 진입했다라는 일본은 그런 평가를 받거든요. 일본과 유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상 최고를 간다는 건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엔저로 인한 기업의 이익 증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이 또 밀어주고 있는 점. 요 점이 그러니까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은 말씀 주신 대로 세 가지 정도 상승 포인트를 볼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로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경제가 이제 테크니컬리는 두 분기 지금 역성장하면서 침체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그 기본적으로는 일본이 사실은 지금 인플레이션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유일한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하면서 그들의 목표는 물가를 좀 정상화시키는 거였거든요. 정상 국가 가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인플레이션을 정상화 지금 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금도 이제 3, 4% 성장을 만들어냈고 이게 지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되돌리는 사실은 그런 것 경제의 정책이 먹혀 들어가긴 분명 시작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들이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 엔저도 있지만 확실히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고 이번 4, 4분기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 예상치보다 거의 한 20, 30%를 더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실적이 좋다. 기업들은 경제는 그럴지언정 실적은 좋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푸시를 해서 우리가 사실 벤치마킹 게 우리의 밸류업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밸류에이션이 싼 저평가 기업들이 그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총체적인 그런 정책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라는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일본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뭐니 해도 실적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갖고 왔던 거 일본은 뭐 일본 실적부터 먼저 보시면 지금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연초 이후에 지금 4번 장표입니다. 보시면 일본이 지금 연초 이후에 보시면 유럽, 중국, 신흥국, 심지어는 미국보다도 일본이 연초 대비 향후 12개월 동안 나올 그 주당 순이익 예상 EPS가 우상향되고 있어요. 계속 소위 업그레이드라고 하죠. 지금 이익이 실적 발표되면서 이 기업 올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이 꾸준히 올라오면서 일본이 사실은 미국보다도 더 어닝스 업그레이드가 더 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결국은 일본의 연초에 작년에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보통 올해 좀 쉬어야 되는데 올해 이어서 1월 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본의 실적이 시장의 주가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이유가 결국은 이익 개선 때문이다. 그 기대감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원인과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실적 개선이다. 맞습니다. 같은 면에서 엔비디아도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결국은 두 개 똑같이 아까 닮은 꼴에 말씀드린 게 일본도 실적 개선으로 결국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극복하고 주가가 그걸 뚫고 올라왔다고 본다면 엔비디아 주가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차트를 어젯밤에도 찾다가 이제 이거 재밌어 갖고 왔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색깔로 제가 구분했습니다. 지금 주황색 선이 엔비디아의 주가고요. 그 다음에 그 하늘색 선이 트레일링 기준입니다. 이제 후행이죠. 이미 지나온 4개 분기를 합친 그런 EPS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 발표된 네네. 입니다. 그 다음에 주당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투자를 다 하고 영업 현금 흐름에서 영업해서 돈 캐시플로우가 들어온 거에서 투자하고 빼고 남으면 잉여 현금 흐름이 남거든요. 남는 쌓여 있는 현금 흐름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게 이제 녹색 선인데 보시면은 결국 주가가 먼저 가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실적과 잉여 현금흐름이 늘어나는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이 높아진 주가가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다. 결국은 뭐니 해도 탄탄하게 주가 올라가려면 이익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굉장히 좀 불안한데 앞으로의 미래만 보고 투자를 하거나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탄탄하고 계속해서
탄탄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실적 면에서 좋다라는 게 지금 힘이네요. 가장 큰. 맞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엔비디아를 볼 때 저는 이제 재미있게 봤던 게 아까 같은 CT인가 바클레이즈였던 것 같습니다. 그쪽에 그 크레딧 애널리스트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셀 리포트를 냈었거든요. 혹시 이제 여기에서 저기 소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에 분명 약점이 있습니다. 워낙 지금 실적이 잘 나오니까 걱정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한 두세 가지 약점인데 그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관심을 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데하고 달리 애플과 이런 데하고 달리 엔비디아는 고객이 상당히 협소해요. 네. B2B 시장이라는 거죠. 뭐냐면 지금 상위 5개 그 고객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입니다. 네. 여기서 한두 군데만 빠져나가도 덜컹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1등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 2등, 3등이 메타하고 아마존이에요. 우리가 다 잘 아는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페이스북하고 아마존인데 이들이 지금 거의 합치면 한 20%가 넘거든요. 근데 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냐면 너무 우리가 그 엔비디아의 뭐랄까 지금 그 GPU를 너무 의존해서. 그렇죠. 네.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설계해서 우리가 네. TSMC한테 직접 네. 주문해갖고 우리는 받을 거야 하고 이미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고객군이 되게 큰 데가 있죠. B2C 시장이면 작은 고객들이 일부 이탈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티가 안 나는데 여긴 한번 이탈하면 클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런 고공행진이 저는 마치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때부터 어떤 거냐면 그 올림픽 대회에서 높이뛰기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보시면 1차 시기, 2차 시기 할 때마다 계속 목표 수준을 높이면서 그걸 어렵게 한 번씩 네네. 넘어가잖아요. 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때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엔비디아의 그러한 향후 고객들의 움직임을 좀 체크를 굳이 꼭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국향 매출이 꽤 있어요. 네. 한 20% 되고 사실은 소위 백도어로 이제 그 그레이 마켓으로 빠지는 것까지 하면 30%가 넘을 거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중국 쪽으로 수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도 꼭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뭐 값보다 힘이 센 을이다. 지금은 그렇지만 언제든지 이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 노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하면서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엔비디아와 일본의 흐름이 그래서 비슷하다. 그럼 결국엔 이익이라는 건데 이제 초반에 부럽다라고 시작해 주셨잖아요. 그건 우리나라 때문인 건데 네, 우리를 맞습니다. 또 체크해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걱정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용두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되게 막 크게 시작했는데 끝이 약화되는 거. 이게 뭐냐면 작년에 워낙 실적이 우리나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소위 그 코스피 200 기업들 기준으로는 아마 이익이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 작년이 마이너스 한 20% 역성장했는데 올해 초에 지금 시작은 거의 50% 이상 성장. 워낙 기저효과 낮았기 때문에 그거 제대로 가고 더 늘어나는 거 감안해서 올해 한 50%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지금 실적 발표 끝나고 나니까 4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좀 과했나? 이런 생각하면서 올해 정간 향후 예상되는 예상 EPS를 조금씩 낮추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낮추는 폭이 일반적으로 다 낮추거든요. 근데 낮추는 폭이 좀 과하다. 이게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다는 걱정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제가 자료 찾다가 그러니까 미래셋 증권에서 그 소위 이제 그 지난 한 달 동안 향후 12개월 예상 EPS가 시장별로 어떻게 변했냐를 자료를 보다 보니까 확실히 일본은 여전히 아까 보여드린 비슷한 차트인데 선진국 중에서도 지금 유일하게 우뚝 서서 실적이 오히려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고요. 네. 근데 반면 이제 우리나라는 좀 MSCI 신흥국 지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보시면 마이너스 폭이 제일 크죠. 마이너스 3.3. 뭐 중국도 큰데 오히려 지금 중국보다도 우리나라가 워낙 초기에 높게 시작해서 그런지 그 소위 하락폭이 좀 큰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계속 가면 한국 시장의 올해 기대 자체가 상당히 아까 우리가 결국 이익이 모든 걸 설명하는데 이익 성장세가 기대한 만큼 안 나온다면 상승 탄력이 상당히 둔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 조금은 걱정되는 그런 데이터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이제 증시 얘기할 때 최근에는 이 밸류 프로그램을 빼놓고는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 기대감도 워낙에 좀 컸고 발표되고 나서의 반응도 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그 밸류 프로그램 자체는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크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는 당연히 하고 있고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나온 그 소위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마 그 나왔을 때 당연히 이제 워낙 소문에 사서 그러니까 루머에 사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대표적인 네. 그런 사례가 이제 월요일 날 발표되고 이제 주가가 쭉 다 밀렸잖아요. 뭐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주가가 계속 좀 부진하다가 어제는 또 거꾸로 그 금감원에서 원장께서 얘기하신 퇴출을 얘기를 하신 거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만큼 강제하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있긴 하겠죠. 근데 과연 진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본도 할 수 있다지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조금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거는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매출이라는 거 이익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될 수가 있는데 노력은 당연히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 매크로 상황에 이런 것 다 해서 노력은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소위 ROE를 높이기 위해서 내 자본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배당 주는 건 내가 의사결정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자수소각도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하다 보면 당연히 이익은 위에 자본과 위에 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있으면 이익이 그대로 해도 자본 규모가 줄어들면 ROE가 분모가 줄면 ROE가 높아지겠죠. 결국은 그거는 그러니까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끔 여러 가지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유도하는 것 자체는 분명 우리나라 전반적인 저평가를 개선하는 데는 분명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되고 좀 장기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일단 제시를 한 건데 초반에는 너무 자율성에 맡기는 거 아닌가라는 발표 초기에는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크게는 상법도 봐야 되고 주주 친화적으로 어떻게 정말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매력적인 시장이 될 만큼 네,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갈 건지 뭐이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계속해서 좀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빅테크 얘기를 해주실 건데 결국에는 어쨌든 이익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M7 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추려지는 분위기가 미국 내에서도 좀 역력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은 M7에서 이제 한 3개 남았죠. 제가 여기 했을 때 농담삼아 얘기했던 게 진짜 됐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네. 이익이 제대로 좀 나가고 있고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게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 정도 3-4명이네요. 이 중에서도 혹시 하나 탈락을 하면 정말 영화처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 안에서도 S&P 500 안에서도 M7을 제한 나머지를 놓고 보면 실적이 과연 올해 계속 주가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미국의 고민도 뭐냐면 전 세계 고민이 다 그렇지만 너무 상위 몇 개 종목에 집중돼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조금이라도 삐꺼덕거리면 지수 전체를 눌릴 수 있는 걱정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바클레이스 차트도 재밌는 거 있어서 하나 갖고 왔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 봤던 거 비슷한데 S&P 500 안에서도 빅테크의 이익은 계속 연초 이후에도 개선되면서 어닝스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안에서도 세네 가지 종목이죠. 이제 그런 종목으로 압축이 되고 있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소위 497개 또 내지는 일부 이제 M7을 제한 나머지 테크들은 이익이 그냥 별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저 밑에 빅테크만 모아놓은 그들의 그 컨센서스 올해 예상 EPS는 46불에서 49불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지금 하늘색이 그 빅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테크들은 똑같습니다. 23불, 23불 똑같고 그 외에 이제 그 497개 그러한 S&P 500의 나머지 기업들의 오히려 예상 EPS는 줄어들었어요.
177달러에서 171달러로 이게 다 컨센서스로 하는 거라서 네. 지금 이것이 드리고 싶은 많은 결론은 지금 전반적으로는 막 미국의 경기도 화랑이고 주가 다 좋아지고 하는 것 같은데 빅테크를 제외한 특히 그 안에서 세네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생각만큼 예상한 것보다 이익이 늘은 게 아니라 애초에 기대치보다 좀 내려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뭐랄까 조그만한 그런 악재에도 상당히 좀 약할 수도 있는 그러한 그 구성 흐름 너무 이제 특정 몇몇 종목에 좀 쏠려 있다는 측면은 우리가 계속 좀 경계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빅테크 M7이라고 불리다가 조금씩 추려지는 흐름. 그런데 이것마저도 흔들릴 때, 이때는 좀 경계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좀 기미가 안 보이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 빅테크 안에서도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지금 치고 가는데 그 기대가 너무너무 높잖아요. 아까 말한 높이 뛰기처럼 계속 목표를 올리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사실 보수적으로 기대 안 하면서 보는데 점프하기는 좀 넘어서긴 쉬운데 잘해? 그럼 더 해봐.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이 그게 좀 계속 좀 조마조마하고 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을 때 또 안 좋아질 가능성, 어떤 리스크가 있는 측면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죠. 이런 부분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